수용소에서 무서운 꿈을 꾼다. 인민군이 점령한 서울. 원래 S서 자리 지하실이라 한다. 명주는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영미 오빠 태식과 마주 앉아있다. 여기는 정치 보위부가 되어 있고 자기는 보위부원이라 한다. 태식이 시내에서 잡혔을 때 그는 소형 사진기를 가지고 있었고 필름에는 인민군 시설이 찍혀 있었다 한다. 태식은 윤혜와 결혼한 사이라 한다. 그녀는 2층 다른 방에서 면회를 기다리고 있다 한다. 고문 때문에 태식의 얼굴은 허물어져 있다. 자네가 이런 일을 하다니 뜻밖이야. 속에 있는 대로 대답해도 괜찮겠나? 물론이지. 마음대로 대답하게 옛날처럼. 그럼 말하지. 자네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내게는 뜻밖일세. 알겠어. 그러나 나 같은 인간은 이렇게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자야. 허나 자네는 깔보지 말게. 모든 인간은 다 그런 가능성이 있네. 자네가 이처럼 고생할 만한 값이 남조선에 남아있던가? 자네가 그 자리에 앉아있을 만한 값이 북조선에 있었던가 묻고 싶어. 대묻지 말고 먼저 내 물음을 받아주게. 값이 있었으면 사람이 행동하는 건 아닐세? 그럼 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행동할 수 있어. 자네 같은 애국자를 왜 남조선이 알아주지 못했을까? 나는 여기 잡혀오는 자들을 정말 미워해. 이렇게 애국자가 수두룩한데 왜 남조선이 욕골이 됐지? 말해도 좋은가? 그러래도 자네 같은 사람이 넘어갔기 때문이야. 고맙네. 하지만 자네는 남지 않았나? 아니야. 내가 남은 건 6월 25일에서 오늘까지 뿐이야. 늦었군. 그래 늦었어. 나한테 부탁이 없나? 고문을 견딜 수 없어. 빨리 총살해 주게. 자네의 죽음을 아무도 몰라도 좋은가? 자네 북으로 가든지 속물이 됐군. 난 괴로우니까 빨리 쉬고 싶을 뿐이야. 지금 난 자네한테 우정이 없네. 자네가 괴로워할 때 나는 웃어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걸 지금 똑똑히 알겠군. 자네는 그토록 악당이었나? 나를 구속할 죄를 내 손으로 만들겠어. 자네 부인이 2층 내 방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녀도 나의 새 탄생을 도와야 해. 태식이 의자에서 일어난다. 안 돼. 자네의 양심을 믿어. 그런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자신을 살릴 수 있잖아. 다른 방법? 하긴 영미라도 있다면. 침이 날아왔다. 됐어. 더 흥분해주게. 새 내가 더 쉽게 태어나게. 그의 주먹이 태식의 얼굴을 갈긴다. 수갑이 차인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쓰러지는 태식을 발길로 걷어찬다. 태식의 얼굴이 금방 피투성이가 된다. 그 핏빛은 몇 해 전 바로 그 건물에서 형사의 주먹에 맞아서 흘렸던 피를 떠올린다. 그때 형사가 하던 것처럼 태식의 멱살을 잡아 일으키며 또 얼굴을 갈긴다. 제 몸에 그 형사가 옮겨 앉은 환각. 사람이 사람의 몸을 지디기는 버릇은 이처럼 몸에서 없는구나. 몸의 길. 마루에 엎어진 태식의 아랫배를 차지른다. 꼭 제 몸이 허수아비 놀듯 자기와 몸 사이에 짜증스런 겉돌미 있다. 이번에는 윤혜와 만나고 있다 한다. 얘기도 없이 사라져서 미안했어. 하지만 이렇게 오지 않았어? 윤혜를 보기 위해서 왔지. 윤혜 어깨에 손을 얹는다. 이러지 마세요. 사정을 아시면서. 사정? 옛날 애인이지만 지금은 남의 부인이라는? 알아. 아니까 이러는 거야.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윤혜, 난 지금도 윤혜를 사랑해. 윤혜를 벽에 밀어붙인다. 한 손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아 벽에다 붙박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저고리 동중에 손가락을 끌어 아래로 잡아 찢는다. 압축지가 떨어져 나간다. 그때 어디선가 새우는 소리가 들리고 거기서 꿈을 깬다. 그것이 꿈인 것을 난 순간의 다행스러운 행복. 이런 일은 없었다는 확실하면서 오는 행복. 이런 일은 없었다니 얼마나 좋은가. 꿈속의 피먹이던 태식의 얼굴. 겁에 질린 윤혜의 하얀 얼굴. 숨을 몰아쉬는 하얀 가슴. 그런 일은 없었다. 아무리 생생해도 그것은 꿈이었다. 친구를 한 사람만 떼라면 그는 태식이었다. 윤혜에게 큰 빚을 졌으면 졌지 그렇게 대하리라고 꿈밖에 생각해 본 적은 없다. 내 마음 안에서 나와 상의 없이 일어난 현실, 그건 내가 아니다. 평양을 출발해서 낙동강 전선으로 오면서 들른 서울에 도착하는 길로 옛집을 찾았을 때 집은 비어있었고 빈집을 관리하고 있던 동회 직원의 말에 태식이 군사시설을 촬영하다가 잡혀갔다고 했었다.
놀랄만한 일이었으나 그 당장 꿈에서처럼 생각해 보지는 않았다. 온 도시가 뒤집힌 듯한 분위기는 무슨 일이든 일어나지 못할 일이란 없을 그런 소용돌이였기 때문이었으리라. 남녘의 바다 쇠가시 울타리를 이불 덮고 관 속에 누워있네. 바다여, 내가 갇혔느냐 너가 갇혔느냐. 꿈이라고 밝혀지고 나서는 꿈 안에서 일어난 일이 현실이 아닌 것은 틀림없이 알고 있다 해도 그 꿈에 대한 기억까지 지워지지는 않는다. 그럴 때 꿈과 꿈에 대한 회상은 얼마나 다른가. 내일이면 전선으로 떠나야 할 도시에서 전선사령부와 시인민위원회를 몇 번씩 오간다. 평양을 떠날 때 아버지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찾아가라고 일러준 인물을 찾아갔지만 그는 자리에 없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그런 부탁이 받아들여질지 의심스러웠지만 알아보기는 해야 한다는 생각에 쓰였다. 포로 수용소의 잠자리에서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악몽을 회상하는 것과 결국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것은 별로 다르지 않게 자기 처지의 황망함을 되새겨준다. 세상이 뒤집힌 도시를 헤매던 그 나라의 자기가 있던 자리가 그렇게 서먹서먹할 수가 없었다. 2층 가는 계단을 오르면서 그 전에 정선생 댁에서 미락관을 열던 생각이 떠올랐었다. 자기가 있던 방에 자기가 없는 방으로 올라가면서 거기서 자기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자기와 부딪힌다면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른다. 방은 비어 있었다. 옛날 미락관 뚜껑을 열었을 때 그 비어 있음이 거기에 있었다. 예전대로 보존된 방에 오래 머물지도 못하고 다음으로 찾은 곳은 정선생 댁이었다. 거기도 비어 있었다. 낯익은 가정부는 꾸준 낯으로 처음 보는 사람 대하듯 했다. 서울에 와서는 명준에게 서울은 비어 있었다. 찾는 사람마다 모두 없다. 인천에까지 갈 시간을 마련할 수는 없었다. 윤호에게는 그렇게 빚만 남았다. 아마 찾아가도 없었을지 모른다. 찾아가지 못했다는 일도 있었더라면 좋은 일이 없었다는 빈자리로 남았다. 은혜가 모스크바로 간 때부터 그의 밀실은 모두 비어있다. 그 빈방의 뿌리가 모두 정선생 내 미라 상자에서 나온 격까지 같았다. 마치 몸통 안에 몸통이 있는 러시아 마트로시카 인형처럼 국토의 그 남해 바다에 떠있는 이 섬 그 제도도 꼭 관 같았다. 포로라는 이름의 죽은 병사들, 그 커다란 관 속에 비웃 두름처럼 무력하게 들어누워 잠드는 광장이 그 관이었다. 한 줄에 꿰인 드럼 속의 한 마리인 자기라는 한 몸, 그 몸 속에 관이 있고 또 그 관 속에 관이 있고 그것들의 가장 안쪽에 선생대 그 미라관이 있고 미라관의 그 비어있음의 안쪽에 또 다른 관이 있을 것 같다. 가장 깊은 관, 가장 안쪽의 관, 그 비어있음의 주인공은 바로 나였구나. 이렇게 스산한 마지막 관에 도달하려고 나는 살아왔는가. 이 관에 누워있는 나는 악몽이 아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이것은 깰 수 없는 꿈이다. 이 꿈에서는 깨지 못한다. 이것은 현실이니까. 그러나 꿈을 회상하는 자기와 꿈을 꾸는 자기는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꿈을 회상하자면 꿈속에 있어야 할 게 아닌가? 꿈속에 있자면 꿈을 꾸고 있다는 말이 아닌가? 남쪽 바다에 떠있는 가시 울타리를 덮은 관 속에 누워서 이명주는 서울 거리를 없는 사람들을 찾아 헤매던 자기를 그때마다 다시 산다. 회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정말 그때 거기서 그들이 한 말인지 지금 회상하는 자기 기억이 만들어낸 말인지 이미 갈라볼 수 없다. 기억이 그렇게 기억하고 싶어서 그렇게 회상하고 있었을 뿐인 기억의 꿈인지도 모르는 그런 회상을 붙들고 이명주는 남녘의 바다를 바라본다. 매일 수송선이 푸른 기름 같은 바다를 밀어내면서 들어선다. 보급 창고가 있는 바닷가에 멈춰선다. 내일이면 전선으로 떠나야 할 도시에서 전선사령부와 시인민위원회를 몇 번씩 오간다. 평양을 떠날 때 찾아가라고 일러준 인물을 찾아가지만 그는 자리에 없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그런 부탁이 받아들여질지 의심스러웠지만 알아보기는 해야 한다는 생각에 쓰였다. 포로 수용소의 잠자리에서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악몽을 되풀이해 꾸는 것과 결국 헛일이었던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것은 별로 다르지 않게 자기 처지의 허망함을 되새겨준다. 세상이 뒤집힌 도시를 헤매던 그날의 자기, 꿈속의 장면이 정말 있기나 하고 그 일에 책임지기 위해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자기를 회상하던 자기, 꿈인 줄 알면서도 그 장면을 떠올리기를 되풀이하던 수용소에서의 자기, 그것은 마치 낙동강 전선사령부에서 은혜를 처음 만나던 순간 같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리는 그 순간에 마치 꿈에서 깨는 순간 같은 짜증스러운 허무함,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고 여긴 삶이 나타나니 그것은 꿈에서 깰 때처럼 어리둥절한 일이었다. 에스스에서 태식과 윤회를 만나는 꿈이 꿈인 줄 알고 나서도 그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알던 순간을 되풀이해 떠올리고 그 순간은 그때마다 처음처럼 어처구니 없고 그 일이 그때마다 신기하고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다행스러워하는 일은 그때마다 생생하게 다행스러웠다. 알고서 떠올리는 없던 일은 영락없이 있던 일이었다. 그 느낌은 남쪽 바다의 이 섬에 걸어오고 있는 자기의 지금 처지의 난데없음과 잘 어울리는 어지럼증이었다. 꿈인 줄 아는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기. 테이블에 펼쳐진 해도 위에 컴퍼스가 던져져 있고 선장은 보이지 않았다. 마카오가 가까워오자 석방자들은 또다시 선장에게 상륙시켜주도록 말해보라고 그를 졸라대기 시작했으나 명주는 끝내 깔아버리고 말았다. 그들 얼굴에 새겨진 불만과 저기를 보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오래 쌓인 고달픔이 한꺼번에 덮쳐들은지 어깨가 무겁고 남하고 말붙이기가 귀찮았다. 송환 등록이 시작됐을 무렵 갈팡질팡하던 일이 떠올랐다. 제3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자기를 위해 마련된 길이라고 그는 생각했었다. 싸움이 멎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주는 깊은 구렁에 빠졌다. 북으로 돌아갈 생각은 아예 없었다. 아버지가 전쟁 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알 수는 없었으나 설령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 한 가지만으로 북을 택하기에는 너무 약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살 테지. 효도 같은 걸 하기엔 현실이 너무나 무거웠다. 그리고 북녘 같은 데서 살붙이란 무엇이던가. 그러고 보면 이제 그가 북으로 가야 할 아무 까닭도 없었다.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은혜도 없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회에 들어있다는 것은 풀어서 말하면 그 사회 속에 어떤 사람과 맺어져 있다는 말이라면 맺어질 아무도 없는 사회에 어디다 뿌리를 박을 것인가. 더구나 그 사회 자체에 대한 믿음조차 잃어버린 지금에 믿음 없이 절하는 것이 괴롭듯이 믿음 없이 정치의 광장에 서는 것도 두렵다. 코무니스트란 월북할 때 그러려니 그려본 그런 인종들이 아니었다. 한때 그들의 존재를 믿음이 없어진 현대에서 한 가지 기적으로 생각했다. 이상주의 마지막 지킴꾼들. 그는 스탈리니즘과 기독교, 특히 가톨릭을 한 가지 정신의 소산으로 보는 아날로지를 배급받은 수첩에 적어보았다. 그리스도교 1. 에덴시대 2. 타락 3. 원죄 가운데 인류 4. 구약시대 여러 민족의 역사 5.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 6. 십자가 7. 고해성사 8. 법왕 9. 바티칸국 10. 천년왕국. 스탈리니즘 1. 원시 공산사회 2. 사유제도의 발생 3. 계급사회 속의 인류 4. 노예, 봉건, 자본주의 사회의 역사 5. 칼 마르크스의 나타남 6. 낙과 망치 7. 자아비 반제도 8. 스탈린 9. 크렘린궁 10. 문명 공산사회. 에덴 동산에서의 잘못에서 법왕제에 이르는 기독교의 걸음걸이는 그대로 코무니즘의 나음과 자람의 걸음에 신기스럽게 들어맞는 것이었다. 그들은 쌍둥이 그림이었다. 철학을 배운 그는 이 곡절을 흘려보지는 못했다. 곡절은 마르크스가 헤겔의 제자였다는 데 있었다. 헤겔은 바이블에서 먼저 역사의 옷을 벗기고 다음에 고장 색깔을 지워버린 후 그 순수 도식만을 뽑아낸 것이다. 말하자면 헤겔의 철학은 바이블의 에스퍼란토 옮김이었다. 도식이란 그것이 뛰어날수록 본뜨기 쉽다. 마르크스는 선생이 애써 이루어 놓은 알몸에다 다시 한번 옷을 입혔다. 경제학과 이상주의의 옷을. 초대교회의 고지시간 정렬과 알뜰한 믿음을 현대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듯이 비록 코무니즘이 겉으로는 넓은 땅을 거느리기에 이르렀지만 그 창시자들의 바르게 생각하고 착하게 살려던 고지식한 마음은 없어진 지 오래다. 유럽 사람들의 믿음에서 헤겔의 철학이 달콤한 아편이어 씻어낼 수 없는 독소가 된 것처럼 이명준에게 있어서 스탈리니즘 사회에서 살아보았다는 겪음은 지울 수 없는 것이었다. 이 군마당에서 그들은 헛것을 성김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제 머리로 참을 헤아림이 아니라 부닥거리에 기대는 곳이었다. 제가 낸 신명이 아니라 무쇠 같은 멍해가 다스리는 곳이었다.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미움과 안갚음이었다. 그것은 러시아 정교의 성경 대신 마르크스를 택한 짜르 나라였다. 스탈리니즘에 있어서의 마르틴 루터는 아직 없다. 크렘린의 서슬에 맞선 사람은 이단 신문소에서 화형이 되었다. 권위는 아직도 튼튼하다. 하나님이 다시 온다는 말이 2000년 동안 미루어져 온 것처럼 공산낙원의 재현은 30년 동안 미루어져 왔다. 여기까지가 그가 알아볼 수 있었던 벼랑 끝이었다. 벼랑을 뛰어넘거나 타고 내리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 무수한 밀림에 과연 얼마나 한 자리를 낼 수 있을지 자기 힘에 대한 지적 체력에 대한 믿음이 자꾸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북조선 사회에서는 이런 물음을 누군가와 힘을 모아 풀어나간다는 삶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벌써 전쟁이 나기 전에 알고 있던 일이었다. 오랜 세월을 참을 차비가 되어 있었다. 역사의 속셈을 부는 마술 주문을 단박 찾아내지 못한다고 삶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참고 조금씩 그러나 제 머리로 한치씩이라도 길을 내볼 생각이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그는 포로로 잡히고 말았다. 북조선 같은 데서 적에게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의 처지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명주는 자기한테 돌아온 운명을 한탄했다. 적어도 남만큼만 충성심을 인정받으면서 자기가 믿는 바대로 남은 세월을 조용히 그러나 자기 힘이 미치는 너비에서 옳게 써나간다는 삶조차도 꾸리지 못하게 될 것이 뻔했다. 제국주의자들의 균을 묻혀가지고 온 자로서 일이 있을 적마다 끌려나와 참여해야 할 것이었다. 마치 동네 안에 살면서도 사람은 아닌 문둥이처럼 그런 처지에서 무슨 일을 해볼 수 있겠는가? 이것이 돌아갈 수 없는 정말 까닭이었다. 그렇다면 남역을 택할 것인가? 명준의 눈에는 남한이란 키르케고르 선생식으로 말하자면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의 광장 아닌 광장이었다. 미친 믿음이 무섭다면 숫제 믿음조차 없는 것은 허망하다. 다만 좋은 데가 있다면 그곳에는 타락할 수 있는 자유와 게으를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정말 그곳은 자유마을이었다. 오늘날 코뮤니즘이 인기 없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한마디로 가르칠 수 있는 투쟁의 상대, 적을 인민에게 가르쳐 줄 수 없게 된 탓이다. 마르크스가 살던 때에는 그렇게 뚜렷하던 인민의 적이 오늘날에는 원자 탐지기의 바늘도 갈팡질팡할 만큼 아리송하기만 하다. 가랑과 악의 왕초들을 찾기 위하여 나뉘고 얽히고 설킨 사회 조직의 미궁 속을 헤매다가 불쌍한 인민은 그만 팽개쳐버리고 예대로의 팔자풀이집 동양 철학관으로 달려가서 한해 토정비기를 사고 만다. 인류학자의 분석력과 직관을 가지고서도 현대사회의 탈을 쓴 부패 조직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드는 판에 김서방, 이주사를 나무라는 건 아무래도 너무하다. 그래서 자유가 있다. 북녘에는 이 자유가 없었다. 게으를 수 있는 자유까지도 없었다. 그건 제멋 짓밟기다. 남한의 정치가들은 천재적이었다. 들어찬 술집마다 들어차서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라고 왔던가를 가슴 쥐어 뜯으며 괴로워하는 대중을 위하여 더 많은 양조장 차릴 허가를 내준다. 깔보 장사를 못하게 하는 법률을 만들라는 여성단체의 부르짖음은 그날째 신문 기사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고작이다. 그들의 정치 철학은 의문스럽게 이를 데 없다. 그런대로 풀리는 힘을 막으면 물줄기가 어디로 터져나올지를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에겐 진심으로 교회에 나가기를 권유하고 외국에 보내서 좋은 가르침을 받게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사회, 그런 사회로 가기도 싫다. 남북의 잔인한 포로정책, 그러나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만 한다. 박헌영 동지가 체포되었다 하오 전해 듣게 된 그 흉한 소식. 아버지,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이었다. 그때 중립국에 보내기가 서로 사이에 말이 맞았다. 막다른 골목에서 얼이 빠져 주저앉을 참에 난데없이 밧줄이 내려온 것이었다. 그때의 기쁨을 그는 아직도 간직한다. 판문점, 설득자들 앞에서처럼 시원하던 일이란 그의 지난날에서 두 번도 없다. 방한 생김새는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있고 포로는 왼편으로 들어와서 바른편으로 빠지게 되어 있다. 네 사람의 공산군 장교와 인민복을 입은 중공대표가 한 사람, 합쳐서 5명. 그들 앞에 가서 걸음을 멈춘다.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한다. 동무, 앉으시오. 명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중립국.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짝 내밀면서 말한다.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요? 중립국,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이요.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요? 중립국, 이번에는 그 옆에 앉은 장교가 나앉는다.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연금 법령을 냈소. 동무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요.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개선을 반길 거요. 중립국, 그들은 머리를 모으고 소곤소곤 상의를 한다. 처음에 말하던 장교가 다시 입을 연다. 동무의 심정도 잘 알겠소. 오랜 포로 생활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간상 꾀임수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어.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오.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도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충성을 더 높이 평가하오. 일체의 보복 행위는 없을 것을 약속하오. 동무는 중립국, 중공대표가 날카롭게 무으라 외쳤다. 설득하던 장교는 정오에 찬 눈철로 명준을 노려보면서 내뱉었다. 좋아. 눈길을 방금 도화를 열고 들어서는 다음 포로에게 옮겨버렸다. 아까부터 그는 설득자들에게 간단한 한마디 말을 되풀이 대꾸하면서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도 자기를 세워보고 있었다. 자네는 어디 출신인가? 서울이군. 설득자는 앞에 놓인 서류를 뒤적이면서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얘기요.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외국에 가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봐야 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은 나도 압니다. 대한민국이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엔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중으로 그걸 느꼈을 겁니다. 인간은 중립국. 허허,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 사람이 타양 말리 이국 땅에 가겠다고 나서니 동족으로서 어찌 한마디 참고되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라는. 중립국, 당신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입니다.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버리렵니까? 중립국,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낮다고 말이죠.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명주는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 천장을 올려다본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나직이 말할 것이다. 중립국,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르며 눈을 찡긋하고 웃겠지.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에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찔끔찔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캑캑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멎지 않았다.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는 없는 일. 사람이 마시기는 한 사발의 물.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가지거니 함도 철없는 일. 바다와 한 잔의 물.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그것을 셈할 줄 모르는데 잘못이 있었다.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 자란 지식 노동자의 슬픈 환장.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게지.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마술사의 말을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꾀임을.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김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을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역사는 소걸음으로 움직인다. 사람의 커다란 모순과 업에 비기면 아무 자국도 못 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대까지 사람이 만들어낸 물질 생산의 수학을 고르게 나누는 것만이 모든 세상에 두루맞는 가능한 일이다. 마찬가지 아닌가? 벌써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 동네가 알아낸 설기, 사람이라는 조건에서 비롯하는 슬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것. 그래 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어려움의 크기에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이루어 놓은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에만 눈을 돌리면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의 힘을 잃는다.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죽음이다. 은혜의 죽음을 당했을 때 이명준 배에서는 마지막 돛대가 부러진 셈이다. 이제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다. 팔자 소관으로 빨리 늙는 사람도 있는 법이었다.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된 몸의 길, 마음의 길, 무리의 길, 대일 언덕 없는 남파꾼은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길을 따라 나선다. 환상의 술에 취해보지 못한 섬에 닿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섬에서 환상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 빠진 몸이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한 중립국 행위였다. 중립국,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땅, 하루 종일 거리를 싸다니는데도 어깨 한번 치는 사람이 없는 거리,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지도 모를 뿐더러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병원 문직이라든지 소방서 감시원이라든지 극장의 매표원, 그런 뗄 수 있는 대로 마음을 쓰는 일이 적고 그 대신 똑같은 움직임을 하루 종일 되풀이만 하면 되는 일을 할 테다. 수의실 속에서 나는 몸의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나는 문간을 깨끗이 치우고 아침 저녁으로 꽃밭에 물을 준다. 원장 선생이 나올 때와 돌아갈 때는 일어서서 경례를 한다. 간호부들이 시키는 잔심부름을 기꺼이 해줘야지. 신문을 사달라느니 모퉁이 과작집에서 초콜릿 한 개만 사다 달라느니 따위 귀여운 부탁을 성심껏 해준다. 그녀들은 봉급날이면 잔푼 돈을 모아서 싸구려 모자나 양말 같은 조촐한 선물을 할 게다. 나는 고마우라 허리를 굽히며 받는다. 그리고 빙긋 웃는다. 그녀들 중에 서로 내숭이가 이렇게 물어본다. 네 아저씨는 중국 분이시죠? 그러면 고참 언녀의 한 사람은 가벼운 경매를 섞으면서 신입생의 무지를 고친다. 얘도 코리안이란다. 나는 내내 웃음을 띤 채 말이 없다. 잠도 숙직실에서 잔다. 밤중에 돌아보다가 숙직 간호원이 끄기를 잊어버린 가스 화덕을 발견하여 그 큰 병원을 불에서 구하게 된다. 나는 표창을 받고 사무실로 올려주겠다고 한다. 나는 모자를 집어들고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말한다. 이제 가봐야 되겠습니다. 원장 선생님. 자리를 너무 비우면 안 됩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수의실로 걸어간다. 창문에 붙어서도 존경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원장 선생의 눈길을 등에 느끼면서 나는 가끔 신문을 본다. 그것도 해외 토픽점이다. 몇 년에 한 번씩 코리아 얘기가 서너 너댓줄 날 때가 있을 것이다. 코리아 관광협회에서는 코리아에 오는 외국 여행자들이 해마다 늘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그들을 따라다니라고 공부를 게을리한다는 현지 주민의 불평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드러낸 탓으로 내각이 넘어졌다. 이거를 보면서 나는 빙긋 웃는다. 기웃대 들여다보던 간호부가 한마디 한다. 이런 나라는 얼마나 살기 좋을까? 결혼 안 한다. 결혼하지 못해서 색시고르러 온 게 아니므로 또는 도시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막루에서 하루 종일 보내는 소방서 불지기는 어떤가?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도의 경치는 삶의 터이자 노래일 거다. 곧 노래가 곧 삶이 된다. 딱정벌레처럼 발발 기어다니는 자동차들, 성냥갑 모양 반듯한 공장과 굴뚝, 장난감 같은 도시의 지붕이 늘 발밑에 있다. 나는 그 지붕 밑에 벌어지는 삶을 떠올려 본다. 사내가 색시 앞에 꿇어앉아서 사랑한다고 한다. 내 사랑을 어떻게 알렸으면 좋겠느냐고 도리어 졸라보는 찬다. 여자는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웃기만 한다. 아가씨 믿어 들으시오.
그 양반 하는 말이 정말이매라. 나는 자기 자리도 잊어버리고 들리지도 않을 소리를 거둔다. 안 들려도 그만이다. 좋은 말을 듣고 싶으면 더 훌륭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게다. 결국 조언이란 쓸데없는 것. 사람에게 조언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만이 조언할 수 있지만 그도 지금은 지쳤다. 옛날처럼 상냥하지 못하다. 사람이 나쁘다 할 수도 없다. 어떻게 되다 보니 일이 그렇게 된 것뿐이다. 사람과 하나님. 어차피 남남길인데 잘된 일이다. 불이 보인다. 시장 내 집 언저리다. 요란한 나팔 소리. 길을 막는구나. 달린다. 옳지 벌써 호수에서 물이 뿜어지느나. 에헴 더 볼 것 있나. 제때 알아보면 꺼버린 거나 다름없지. 사람 일도 그렇다. 몰라. 귀찮은 말씀은 이제는 그만. 불 끄는 놈의 객담은 무슨 객담. 또 극장 매표는 어떻고. 돈을 띠미는 손을 보고 일자리면 나이며 틀림없이 알아맞히기에 이골이 날정 표파리를 자동식으로 하자는 소리가 나온다. 나는 전국 표파리 일꾼들의 앞장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대통령 관저 앞에서 들었다 놓는다. 극장 매표구에서 겪는 즐거운 분빔을 죽이지 말라. 지나가던 대학생이 플래카드의 문구를 보고 친구 보고 말한다. 옛날 모더니스트들의 시구들 같잖아. 낮 굳이 있을 땐 밤에는 쉰다. 수수한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고 단골 술집으로 간다. 가벼운 것만 마시고 팁을 톡톡히 놓고 가는 손님이라서 그들은 늘 상냥하다. 여급이 사랑 비슷한 걸 하자는 눈치를 보인다. 나는 손가락으로 못써 그런 소리 해 보인다. 그녀는 수치녀처럼 빨개지면서 그러나 눈썹을 쓱 치켜 보이고는 선선히 돌아서 버린다. 나는 아파트에서 산다. 나가는 시간과 돌아오는 시간이 그대로 어김없는 탓으로 정말은 그보다 방세가 꼬박꼬박인 탓으로 마담은 안팎일 같은 걸 가까운 살부치한테 털어놓듯이 건네오는 때가 많다. 그러면 나는 숫째 농으로 돌려버린다. 857 젊은 친구는 술만 마신 날이면 가스 시설이 나쁘다는 투정이니 어쩌면 좋아요? 꼴에 방세는 몇 달씩 밀리면서 할라치면 내 대답. 가스에서 사람을 한 분 치료실에 들이시구려? 마담은 웃고 만다. 마담도 겪고 난 사람이다. 이런 모든 것이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 그래서 중립국을 골랐다. 그는 벽장문에 달린 거울에 얼굴을 비춰봤다. 핏발선 눈, 꺼진 볼, 흐트러진 머리. 5월달 새잎처럼 싱싱한 새 삶의 길에 내가 왜 이 꼴인가? 그는 다시 청계를 밟아 내려왔다. 어제 저녁에 보초를 쓰던 늙은 뱃사람이 나무 괴짝을 메고 지나가다가 그를 보자 말을 걸었다. 미스터리, 캘커타에 가면 내가 한 잔 사겠소? 전날 밤 일이 배 안에 퍼진 게 틀림없었다. 철없는 석방자들이 야료를 뿌린 가운데서 알만하게 굴어대서 믿음이 더해진 눈치다. 꼬집어 걸을 만한 일은 없어도 어느 편인가 하면 근성으로 쌀쌀하기만 하고 가끔 건방지기조차 하던 무라지의 어제 저녁에 보여준 마음씨도 분명히 그런 데서 오는 것이었다. 명주는 그런 배 안의 눈치를 채자 말할 수 없이 울적해졌다. 남들이 멋대로 자기를 영웅으로 만들어버린 게 짜증스러웠다. 그래서 한 일이 아니었다. 따지고 들면 그때 김이 왜 그토록 미웠는지 알 수 없다. 그때 내 가슴을 메스껍게 하던 덩어리를 본인도 풀이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용케 척척 알아서 값을 매긴다. 뱃사람이 메고 있던 괴짝을 가벼운 물건이었던 모양으로 그는 한 손으로 괴짝을 꼬나 갑판에 놓으면서 명준에게 담배를 청했다. 캘커타에 닿는 대로 상륙시킬 모양이니까 그때 술을 사신단 말씀이죠? 왜 저한테 술을 삽니까? 응? 왜라니? 이 늙은 바다의 노동자는 명준의 물음에 적이 당황한 모양이었다. 그의 단순한 머리로 따는 제가 명준에게 느끼는 호감을 풀이하기는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었다. 명준은 우스워졌다. 그는 짓궂게 다그쳤다. 글쎄 왜 저한테 술을 사신답니까? 뱃사람은 내려놓았던 짐을 도로 어깨에 얹었다. 좌우간 사고 싶으니까. 그는 말을 마치고는 더 어물거리다가는 봉변이나 할 것처럼 일부러 아랫들을 묘하게 휘청거리며 게다가 짐을 붙잡지 않은 한쪽 손을 내저 크게 활개치면서 뱃머리 쪽으로 내빼버렸다. 명주는 멍하니 그 모습을 쳐다보았다. 바다의 말은 남자답다. 좌우간 사고 싶으니까. 그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생각을 고쳐 뒤쪽 난간으로 찾아갔다. 어쩌다 보니 그 자리에 단골이 되어 있었다.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발길이 알아서 이리로 옮겼고 무슨 국리를 하더라도 여기 오면 마무리가 되었다. 게다가 이 모퉁이는 발길도 드물다. 모퉁이를 돌아서면 아무 꾸밈도 없는 민숭한 가판이 하얗게 햇빛이 눈부신 작은 놀이터 같았다. 이렇게 벽을 기대고 서서 가판을 우두커니 내려다 보노라면 소학교 때 교사 담벼락에 기대어 햇빛을 쬐던 일이 생각난다. 그토록 호젓했다. 여러 사람이 북적거리는 데를 비켜 늘 이런 자리를 찾아오는 마음. 남하고 돌아선 아무리 초라해도 좋으니까 저 혼자만이 쓰는 그런 광장 없이는 숨을 돌리지 못하는 버릇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무래도 약한 자가 숨는 데였다. 낙동강 전투에서 찾아낸 굴도 그렇다. 그는 거기서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았다. 데리고 가면 그 동굴이 주는 거룩한 호젓함을 잊어버릴 것 같아서였다. 은혜가 나타났을 때 그녀도 굴을 쓰게 해주었다. 한 마리 가장 가까운 암컷에게만은 숨는 굴을 가르쳐 주었다. 사람이란 그런 것. 아니 나란 그런 놈. 그 스산한 마당에서 1m 평방의 자리에 잠시 단 혼자서만 앉아본다는 건 무엇이었을까? 애당초 여자를 끌어들일 셈이 아니었던 바에야 자기 혼자의 때와 자리를 몰래 만들어 놓자는 생각 말고 다른 것이 아니었다. 아니면 어떤 영감으로 은혜가 오리라 미리 알고 그녀와 둘이서 뒹굴 굴을 만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 웃기지 말자. 누군가를 웃기지 말자. 남이 들으면 창피하다. 우리 목숨을 주무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장사미사 그놈이다. 자기만 별난 줄 알면 못난이 사촌이다. 광장에서 졌을 때 사람들은 동굴로 몰려드는 것. 그러나 과연 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이 세상에 있을까? 사람은 한 번은 진다. 다만 얼마나 천하게 지느냐, 얼마나 갸륵하게 지느냐가 갈림길이다. 갸륵하게 져? 아무튼 잘난 멋을 가진 사람들 몫으로 그런 짜리도 셈에 넣는다 치더라도 누구든 지는 것만은 떼어놨다. 나는 영웅이 싫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 좋다. 내 이름도 물리고 싶다. 수억 마리 사람 중에 이름 없는 한 마리면 된다. 다만 나에게 한 뼘의 광장과 한 마리의 벗을 달라. 그리고 이 한 뼘의 광장에 들었을 땐 어느 누구도 나에게 그만한 아른 채를 하고 허락을 받고 나서 움직이도록 하라. 내 허락 없이 그 한 마리의 공서자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이었지. 그런데 그 일이 그토록 어려웠구나. 가판을 눈여겨 내려다보면 그 위에 비치는 햇빛을 밝히는 넓이 구석구석마다가 고르지는 않았다. 퍽이나 미미하지만 어룽한 다름이 있다. 가판의 나뭇결 빛깔이 얼마쯤씩 다른 탓인가 하고 살펴보는데 잘 모르겠고 그것은 아무튼 그 위에서 되비치는 빛의 꺾임은 고르지 못하다. 쭈그리고 앉아서 가판에 손바닥을 댔다. 따뜻했다. 손을 움직여 썰어보았다. 끄끌끄끌한 겉은 그 따뜻한 기운만큼은 정답지 못했으나 손바닥을 맞아들이는 부피에는 다음 새만이 지니는 믿음성이 있었다. 자꾸 썰어보았다. 지난날 은혜의 몸을 이렇게 썰어보았다. 이 햇빛에 익은 나무처럼 따뜻하고 그보다는 견딜 수 없이 미끄러운 물질이었다. 자기 손을 보았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더듬고 무엇인가를 잡고 있지 않고는 베기지 못하는 외로운 놈이었다. 희망의 뱃길, 새 삶의 길이 아닌가? 왜 이렇게 허전한가? 게다가 무라지와 늙은 뱃사람은 캘커타에서 술까지 살 것이다. 왜 이런가? 일어서서 난간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배꼬리에서 바닷물이 커다란 소용돌이를 만들어서는 뒤로 길다란 물이랑을 파간다. 거대한 새끼가 꼬이듯 틀어대는 물살은 잘잘한 힘살의 용솟음을 떠올렸다. 그때 그 물거품 속에서 흰 덩어리가 쏜살같이 튀어나오면서 그의 얼굴을 향해 뻗어왔다. 기겁하면서 비키려 했으나 그보다 빨리 물체는 그의 머리 위를 지나서 뒤로 빠져버렸다. 돌아다 봤다. 갈매기였다. 배꼬리 쪽에서 내리꽂히기와 치솟기를 부려본 것이리라. 그들이었다. 배를 탄 이후 그를 괴롭히는 그림자는 그들의 빠른 움직임 때문에 어떤 인물이 자기를 엿보고 있다가 뒤돌아보면 싹 숨고 마는 환각을 주어왔던 것이다. 그는 붙잡고 있는 난간에 이마를 기댔다. 머릿속이 환히 트이듯 심한 현기증으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자 울컥 메스꺼웠다. 난간 밖으로 목을 내밀기가 바쁘게 힘얼건 것이 저 아래 물이랑 속으로 떨어져 갔다. 바다에 닿기도 전에 사라졌다. 그 배설물의 낙하는 큰 바다에 침을 뱉은 것처럼 몹시 작은 느낌을 주는 광경이었다.
씁쓸한 군침이 입안에 가득 배었을 때 한꺼번에 뱉어버리고 돌아섰다. 여태까지 뱃멀미는 없었다. 배가 크고 날씨가 맑아서 여태까지 편한 바닷길이었다. 아직도 가시지 않는 어찌란 어질머리를 참으면서 가판을 걸어갔다. 뱃사람이 보초를 썼던 자리점에서 다시 한번 침을 뱉고 복도로 들어섰다. 백관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으나 밖으로 향한 창의 블라인드를 내리고 있어서 문간은 한결같이 컴컴했다. 자기 방에 들어섰을 때였다. 자기를 따라오던 그림자가 문 안에 멈춰 섰다는 환각이 또 스쳤다. 박의 침대 머리맡에 놓인 양주병이 언뜻 보였다. 그는 팔을 뻗쳐 병을 잡으면서 돌아섰다. 흰 그림자가 쏜살같이 저만치 날아가는 것이 보인다. 따라가면서 힘껏 병을 던졌다. 그림자는 멀리 사라지고 병은 문지방에 부딪혀서 박살이 되어 깨어진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더 따라가지 않고 우두커니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어쩔 줄 모르고 선 박을 남겨놓고 자리에 기어 올라가서 번듯 누웠다. 가슴이 활랑거린다. 손을 가슴에 얹었다. 풀무처럼 헐떡거린다. 망막에서는 포알처럼 뛰어들던 바다새의 흰 피부가 페인트를 쏟아부은 듯 아직도 끈적거렸다. 벌떡 일어났다. 도로 누웠다. 다시 일어났다. 아무래도 편치 않았다. 누워서 쉬려던 생각을 버리고 방바닥에 내려섰다. 아직도 거기 서 있는 박을 헐끗 쳐다보았다. 무슨 말을 할 듯이 다가섰으나 못 본 채 해버리고 방을 나섰다. 좌우 문간에서 서성거리던 얼굴들이 한결같이 쑥 들어갔다. 곧장 선장실로 올라왔다. 선장은 아직도 보이지 않았다. 벽장 거울에 비치는 자기 모양이 보기 싫어서 저쪽을 보고 돌아앉았다. 무엇을 할 것인가? 어제 저녁 그를 덮친 당돌한 물음이 언뜻 살아났다. 뒤를 이어 백골이 쪽에서 쏜살같이 날아오던 흰 새의 모습이 또 떠올랐다. 그들이라? 그는 주먹을 들어 이마에 댔다. 머릿속은 오히려 말짱했다. 또 속이 올라왔다. 이를 악물고 쓴 침을 삼켰다. 갈갈. 갈매기 우는 소리가 났다. 날듯이 창가로 달려가 윗몸을 밖으로 내밀며 고개를 치켰다. 그들은 잠시 쉬려는 듯 마스터에 매달려 있었다. 저것들 때문이지.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닌가? 갈갈 깨르 울음소리는 비웃는 듯 떨어져 온다. 그는 목이 아파서 고개를 돌렸다. 썸떡한 짓을 한 이 불길한 새들. 허공을 한참 쳐다보던 눈이 천장에 달린 거울에 멎었다. 눈에 살기가 있다. 찬장문을 연다. 오른편에 사냥총이 세워져 있다. 약실을 살펴봤다. 총알이 없다. 총알은 서랍 속에 있었다. 총알을 잰 다음 잠글새를 풀었다. 사냥할 때 지척에 있는 짐승에게 다가가는 포수처럼 살금살금 걸어서 창에 이르렀다. 갈매기들은 아직 거기 있었다. 창틀에 등을 대고 몸을 밖으로 젖히고 총을 들어 어깨에 댔다. 하늘에 구름은 없었다. 창대처럼 꼿꼿한 마스터에 앉은 흰 새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두 마리 가운데 아래쪽 가운데에 앉은 갈매기가 총구멍에 사뿐히 얹혀졌다.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 그 흰 바다새는 진짜 총구 쪽을 향하여 떨어져 올 것이다. 그때 이상한 일이 눈에 띄었다. 그의 총구멍에 똑바로 겨누어져 얹혀진 새는 다른 한 마리의 반점한 작은 새였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은혜가 한 말, 총 공격이 다가선 줄 알면서도 두 사람은 다 여느 때하고 다르지 않았다. 사랑의 일이 끝나고 그들은 나란히 누워있었다. 저 깊은 우물 속에 내려가서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누구의 목소리 같지도 않은 깊은 울림 있는 소리로 그녀가 불렀다. 저 명주는 그 목소리의 깊이에 몸이 굳어졌다. 뭔데? 그녀는 돌아 누우면서 남자의 목을 끌어당겨 그 목소리처럼 깊숙이 남자의 입을 맞췄다. 그러고는 남자의 귀에 대고 그 말을 속삭였다. 정말? 아마. 명주는 일어나 앉아 여자의 배를 내려다보았다. 깊이 팬 배꼽 가득 땀이 괴어 있었다. 입술을 가져간다. 짭싸한 바닷물 마시다. 나 딸을 낳아요. 은혜는 징그럽게 기름진 배를 가진 여자였다. 날씬하고 탄탄하게 쥐어진 무대 위의 모습을 보는 눈에는 그녀의 벗은 몸은 늘 숨이 막혔다. 그 기름진 두께 밑에 이 짭싸한 물의 바다가 있고 거기서 그들의 딸이라고 불릴 물고기 한 마리가 뿌리를 내렸다고 한다. 여자는 남자의 어깨를 붙들어 자기 가슴을 넘어뜨리면서 남자의 뿌리를 잡아 자기의 하얀 기름진 기둥 사이의 베개 우거진 수풀 밑에 숨겨진
깊은 바다로 통하는 굴 속으로 밀어넣었다. 딸을 낳을 거예요. 어머니가 나는 딸이 첫 애기래요. 총구멍에 똑바로 겨누어져 얹혀진 새가 다른 한 마리의 반쯤한 작은 새인 것을 알아보자 명주는 그 새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러자 작은 새하고 눈이 마주쳤다. 새는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눈이었다. 백길 내내 숨바꼭질 해온 그 얼굴 없던 눈은 그때 어미새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우리 애를 쏘지 마세요. 뺨에 댄 총몸이 부르르 떨었다. 총구에는 솜그룹처럼 뭉실한 덩어리가 얹혔을 뿐 마스터 언저리에 구름이 옮겨왔다. 망가진 기계가 헐떡이듯 밖으로 나갔던 몸을 간신히 창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총을 내린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에는 굴단한 진땀이 이마에 솟고 볼때기가 민망스럽게 부들부들 떨린다. 사람이 올라오는 기척에 재빠르게 탄화를 뽑으면서 돌아서서 벽 장문을 열고 먼저 있던 자리에 총을 놓았다. 벽 장문을 닫고 돌아선 것과 그에 같이 선장이 들었었다. 가까운 사이에 흔히 그렇듯이 선장은 명준을 세상 거들떠보는 일도 없이 테이블 앞으로 걸어가서 해도 위에 몸을 굳혔다. 명준은 낯빛을 감추려고 창문에 붙어선 채 선장에게 등을 돌렸다. 해도 위에 컴퍼스 스치는 소리만 바스락댄다. 미스터 리, 네. 인도에 가면 내 근사한 미인을 소개함세. 미인을요? 내 조카야. 먼저 우리 집으로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그는 구부렸던 몸을 일으켜 멍한 눈으로 명준이 막아선 창문과 반대 창문으로 멀리 내다보았다. 곧 만나게 될 가족 생각을 하는 모양이었다. 선장은 끝내 테이블에서 떨어져 벽장 앞으로 가더니 문을 열고 사냥총을 꺼내들었다. 명준은 굳어졌다. 선장은 옆총을 이리저리 만져보다가 먼저 번처럼 명준에게 넘겼다. 명준은 총을 받아 제대로 꼿꼿한 몸짓으로 어깨에 댔다. 그는 총대와 몸을 함께 핑그르르 움직여 바다를 겨냥했다. 총끝이 가리키는 곳 멀리 바다와 하늘이 아물락말락 닿고 있다. 바다를 쏠 것인가? 총몽을 마친 왼팔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한다. 그는 겨눈을 풀고 총을 선장에게 돌려주고 방을 나온다. 백관으로 간다. 방 안에 박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문간에는 부서진 유리병 조각이 그대로 흩어져 있다. 마루에 널린 유리 조각을 바른다. 유리는 구두 밑에서 짝짝 소리를 낸다. 얼마를 걸으니까 더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방 안을 휘돌아본 후에 또 가판으로 나온다. 도무지 앉아야 할지 서야 할지 허둥거려진다. 그는 선장실을 올려다본다. 또 그곳으로 갈 수도 없다. 캘커타에서 술을 산다던 늙은 뱃사람을 찾아볼까? 한참 걸어서 기관실로 간다. 거기에 그는 없다. 식당에 가본다. 그곳에도 없다. 안타까워진다. 침실로 간다. 그의 자리는 비어있고 몸이 불편한 모양인지 젊은 뱃사람 하나가 이마에 손을 얹고 누워있다. 다시 가판으로 돌아온다. 그 늙은이를 만나서는 어쩌자는 것인가? 그를 찾아 헤매는 일은 그만두기로 한다. 발길은 절로 뒷가판 그의 자리로 옮겨간다. 그곳은 여전히 언저리를 을신하는 사람의 기척도 없이 햇살만 창창하다. 손잡이 털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 본다. 스크루가 파헤치는 물이랑을 본다. 아무리 보아도 지루하지 않다. 한참 보고 있으면 물살의 움직임이 이쪽에 마음을 끌어당겨 그의 마음도 바다가 되어 거기 물거품을 일으키면서 물이랑을 파헤친다. 착각이 아니라 확실한 평행 현상이 일어난다. 물길과 마음의 사이는 차츰 가까워진다. 끝내 그의 몸과 물길은 하나가 된다. 그의 몸은 꿈틀거리는 물이랑을 따라 곤두박질한다. 꼬이고 풀리는 물결 속에 그의 몸뚱아리가 풀려나간다. 그의 몸은 친친 막아놓은 밧줄처럼 배에 얹힌 대로이지만 스쿨의 물거품처럼 술술 풀려나가서는 맑은 바닷물이 된다. 몸의 세포가 낱낱이 흩어져 세포 알알이 물방울과 어울려 튄다. 자꾸 뒤로 뿜어내는 물이랑은 이윽고 크나큰 바다의 무게 속에 가라앉아 버린다.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바다의 암울심은 견줄 데 없이 세다. 그는 상처를 줄 수 없는 불가사리다. 그 속에 파묻힌다. 자꾸 몸이 풀린다. 꼬꾸라질 듯 앞으로 숙인 몸을 황망히 끌어들인다. 손잡이에서 떨어져 가판에 주저앉는다. 눈에서는 아직도 소용돌이쳐 뻗어나는 물결의 그림자가 아물거린다. 그것마저 사라져 버렸을 때 막막한 그림자가 등에 엎여온다.
또 일어서서 손잡이를 잡는다. 물개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 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엇이든지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빈대를 메우지 않으면 금방 쓰러져 버릴 것 같다. 얼마를 그러고 있다가 또 백관으로 돌아온다. 방은 아까처럼 비어있다. 자기 자리로 올라간다. 자리고 해서가 아니다. 그저 찾는 것도 없이 머리맡을 어물어물 더듬는다. 손에 딱딱한 물건이 잡힌다. 부채다. 문간에서 기척이 난다. 얼른 돌아다 보았으나 아무도 나타나지는 않는다. 되도록 천천히 다락으로 내려와 마루 위에 내려선다. 무슨 할 일이 없는가 찾는 사람처럼 두리번거린다. 방 안에 새삼스레 그의 주의를 끌만한 것은 없다. 발끝으로 살살 밀어서 유리 조각을 한 곳에 모으고 꽉 바른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 더 힘있게 바른다. 그만한 힘으로 발바닥을 올려 밀 뿐 유리는 바스릴 대로 바스러진 모양인지 꿈쩍도 않는다. 복도로 나선다. 복도에도 인기척은 없다. 선장실로 올라간다. 선장은 없다. 벽장문을 연다. 총이 제자리에 세워져 있다. 벽장문을 닫는다. 서랍을 열고 아까 선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미처 돌려놓지 못한 총알을 제자리에 놓는다. 몹시 중요한 일을 마친 사람처럼 홀가분해진다. 테이블로 가서 해도를 들여다본다. 이 배가 밟아온 자국이 연필로 그려져 있다. 선장이 하는 것처럼 컴퍼스를 손가락으로 꼬나잡고 해도 위를 재고는 신용을 한다. 한참 장난을 하다가 컴퍼스를 던져버린다. 그때 여태까지 한 손에 부채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안다. 아까 침대에서 손에 잡힌 대로 들고 온 것이다. 의자에 걸터 앉아서 부채를 쭉 편다. 바다가 있고 갈매기가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다가 스스로 눈을 감는다. 머릿속으로 허허한 벌판이 끝없이 열리며 희미한 모습이 해돋이처럼 차츰 떠올라온다. 펼쳐진 부채가 있다. 부채의 끝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학생 이명준이 걸어간다. 가을이다. 겨드랑이에 낀 대학신문을 꺼내 들여다본다. 약간 자랑스러운 듯이 여자를 깔보지는 않아도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여기고 있다. 책을 모으고 미라를 구경하러 다닌다.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이 경멸이 실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 일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인 줄은 알고 있다. 다음에 부채의 안쪽 좀 더 좁은 너비에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다. 거기서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다. 윤혜에게 말하고 있다. 윤혜 날 믿어줘. 알몸으로 날 믿어줘.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에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 조선인 콜로즈 숙소의 창에서 불타는 저녁노래 힘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다. 구겨진 바바리 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을 안고 은혜가 기다리는 하수구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다. 도의의 뒤통수를 부딪히면서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그가 있다.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둘이 안고 뒹굴던 동굴이 그 부채꼴 위에 있다.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느니 어디선가 그런 소리도 들렸다. 그는 지금 부채의 사북자리에 서 있다.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 잡을 수가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 잡다니 모든 일이 잘 될 터이었다.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그는 두 마리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를,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 높이 치솟는 여자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만 그들의 사랑을. 돌아서서 마스터를 올려다본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는 바다를 향하여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다.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을 명주는 처음 알아본다. 부채꼴 사부까지 뒷걸음친 그는 지금 핑그르르 뒤로 돌아선다. 제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 자기가 무엇에 홀려 있음을 깨닫는다. 그 넉넉한 뱃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피아리하고 총으로 쏘리고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무엇에 씌었던 게 틀림없다.
큰일 날 뻔했다.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물속에 가라앉을 듯 탁 스치고 지나가는가 하면 되돌아오면서 그렇다고 한다. 무덤을 이기고 온 못 잊을 고운 각시들이 손짓해 부른다. 내 딸아,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옛날 어느 불판에서 겪은 신내림이 문득 떠오른다. 그러자 언젠가 전에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불판을 지금처럼 떠올린 일이, 그리고 딸을 부르던 일이, 이렇게 마음이 놓이던 일이 떠올랐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다. 밤중 선장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얼른 손목에 찬 야광 시계를 보았다. 마카오에 닿자면 아직 일렀다. 무슨 일이야? 석방자가 한 사람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응? 지금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이 신고해와서 인원을 파악해봤습니다만 배 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선장은 계단을 내려가면서 물었다. 누구야? 없다는 게. 미스터리 말입니다. 이튿날 타고로는 흰 페인트로 말소하게 칠한 3,000톤의 몸을 떨면서 한 사람의 손님을 잃어버린 채 물체처럼 빼고 깃들어 찬 남중국 바다의 홭김을 헤치며 미끄러져 간다. 흰 바다 새들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마스트에도 그 언저리 바다에도. 아마 마카오에서 다른 데로 가버린 모양이다. 예,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아, 참, 최근해지네요.